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코든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25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인종의 시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종의 시대에는 초기 몇 년간 서하와의 전쟁을 겪은 이후로는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고 내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당 태종의 정관지치 시대에는 인구가 300만 가구였고 당 현종의 개원성세 시기에도 최고 780만 가구였는데 인종성치에서는 인구가 1천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또 인종은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도 장려해서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 해마다 은 1억량 이상이 국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발전이 있었는데 경력연간 즉 1041년에서 1048년 사이에 필승이라는 사람이 활자를 고안해냈습니다. 이 활자는 아직 금속 활자는 아니고 진흙으로 만든 교니 활자라는 것이었지만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어 유통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고려와 서하 그리고 거란에서도 송에 사람을 보내 책을 구입해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구양수가 민간의 책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불태워야 한다는 분서를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거란을 비하하는 노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글자가 들어간 책이 민간에 대량 유통되자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인쇄술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인종의 시대를 포청천 즉 포증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대 이후 당나라의 정관지치와 개원성세를 넘고 한나라도 뛰어넘는 번영을 누린 시대는 지금의 성세만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인종의 지세를 보필했던 포증이 1062년에 갑자기 벽을 얻어 세상을 떴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인종은 늙어서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친히 포증의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조회를 패하고 슬퍼했습니다. 북송의 유학자인 범조우는 인종에게서 본받을 점 5가지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법, 인종, 오사는 위천, 애민, 봉종묘, 호학, 청간이다. 즉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종묘를 받들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간언을 들은 것 5가지를 인종에게서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종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의 치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인종의 치세를 태평성세라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은 송나라의 위기가 겹겹이 쌓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용관, 용병, 용비의 3용의 병폐가 누적되어 국고의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세수가 크게 늘었어도 지출이 더 크게 늘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 것입니다. 둘째, 민생도 위태로웠습니다. 토지를 잃고 떠도는 유민이 증가하였고 밀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도 많이 발생해서 황하가 범람했고 지진, 수재, 한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인종이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말청초의 사상가 왕부지는 송론에서 인종을 무정지, 우띵즈, 즉 정해진 뜻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종은 주견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인종이 친정한 30년 동안 재상이 40여 명이나 교체되었고 신하들이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 탓에 정책이 흔들려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종은 41년간 재위했는데 초반 11년은 유태우가 수렴청정을 해서 인종의 친정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자주 바뀌고 정책이 자꾸 번복되어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혼란스러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종에게 직접 비슷한 충고를 했던 신하도 있었습니다.
범중엄의 경력신정개혁이 추진될 때 최양이 인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관인소단, 연호국사, 관대하고 인자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해서 나란 일을 그르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조의 면전에서 간언을 하였습니다. 간언을 허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언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간언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언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시어 간언을 좋아한다는 명성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인종과 그의 치세에 대해서 이런 서로 다른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인종이 태평성세를 이룬 성군이나 명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균 이상은 되는 훌륭한 황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고 우대했으며 개혁의 기치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개혁적인 조치들은 꾸준히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상을 수시로 교체한 것도 인종의 권력이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도 어질 인자를 묘호로 받은 왕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조선 인종은 성품이 어질었으나 문정황후의 싸늘한 압박으로 인해 즉위 8개월 만에 죽었고,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죽게 만든 괴팍한 성격의 왕이었으니 둘 다 인자를 바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송해 인종은 명실상부한 어진 황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종도 말년에 병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생기기를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1062년에 조서를 황자로 책봉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황태자가 아니라 그냥 황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서가 한사코 반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인종이 아직도 친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미련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황자이니 황태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서의 원래 이름은 조종실이었고 인종의 사촌형인 조윤양의 아들이었습니다. 인종이 자식이 없었기에 1035년에 3살배기 조종실을 궁으로 데려와 조황후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인종의 나이는 25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은 불안한 일이어서 일찌감치 양자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자를 드리면 이 양자가 동생을 태어나게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초제라고 합니다. 동생을 부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종실은 인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려는 도구로서 인종의 양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조종실은 성품이 극히 호성스럽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생활이 검소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였습니다. 어린데도 선비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1037년에 인종의 친아들이 태어났는데 며칠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또 1039년에 인종이 묘기위로부터 둘째 아들 조흔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제를 완수한 조종실은 궁을 떠나 생부 조윤양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흔이 2년 만에 요절해버렸습니다. 또 2년 후 1041년에 장소용이 인종의 셋째 아들 조희를 낳았는데 그도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말년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재상 한기와 포증 등 대신들이 황태자를 책봉할 것을 주청했지만 인종은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임신한 비빈과 후궁이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낳는 족족 모두 딸이었습니다. 한기가 한나라 성제의 예를 들어 다시 강력히 진언했습니다. 뛰어난 황제가 아니었던 한나라의 성제도 아들이 없어 동생의 아들을 태자로 책봉했는데 영명하신 폐하께서 어찌 종묘사직을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1062년 8월에 다시 조종실을 황궁으로 불러와 황자로 삼은 것입니다. 조종실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어릴 때 황자가 되었다가 출궁당했기 때문에 다시 황자가 되는 것이 탐탁치 않았고 황희 쟁탈전의 암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진 성품을 잘 아는 대신들이 물러서지 않고 요청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조종실을 다시 황자로 삼고 서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인종과 조선은 친부, 친자처럼 서로를 아끼며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후 1063년 3월에 인종이 풍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황자인 조서가 황제로 등극하였으니 그가 영종입니다. 영종은 31세의 장년이었음에도 부황의 3년상을 치른다는 핑계로 재상 한기에게 군사, 정무를 대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의지가 없었고 몸도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상과 대신들이 반대해서 대리청정의 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영종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태후가 수렴청정을 하여 함께 군국대사를 돌보도록 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태후는 황제의 병이 나을 때까지만 수렴청정하겠다고 하며 황제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종은 몸이 아프니 수발드는 환관과 궁녀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들에게 난폭하게 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종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영종의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조태후가 걱정이 되어 영종을 찾아가 타이르니 영종은 태후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궁녀가 자신이 인종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조태후가 그 궁녀를 수개월 동안 은밀히 보살폈습니다. 그 임신은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영종은 만약 진짜 인종의 아들이라도 태어났다면 조태후가 자신을 패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태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황제와 태후 사이에 불편과 갈등이 싹트고 긴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한기와 구양수가 나섰습니다. 먼저 조태후에게 말했습니다. 태후 폐하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고 총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드님과 사이가 멀어지시려 하십니까? 황상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황제 폐하를 감싸주셔야지 서로 감정을 다퉈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태후 폐하께서 아드님을 멀리 하신다면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조태후는 대신들의 충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는 황제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기가 영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속에 현명한 군주는 많지만 왜 유독 순임금이 큰 효자로 불리는지 아시옵니까? 다른 임금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너그러우면 자식이 효성스러운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부모가 잘못되었음에도 자식이 여전히 지극한 효를 다할 때 그 효성이 진정 값지게 여겨지는 것이옵니다. 태후 폐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태후께서도 폐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이들의 권고로 두 궁 사이의 갈등은 점차 풀어졌습니다. 영종이 병든 지 1년이 지나 1064년 5월이 되어 병세가 완연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태후는 당초의 선언대로 수렴청정을 거두고 정권을 반환하였습니다. 영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재상 한기 등은 영종의 생부에 대한 신분 문제를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즉 영종의 친아버지인 보광, 조윤량을 뭘로 호칭할 것인지를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종은 인종의 대상이 끝난 후에 논의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대상이란 중국 한족의 상리에서 부모가 죽은 뒤 25개월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때는 인종이 서거한 지 1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왕규, 사마광, 여회, 범순인, 여대방 등 양제, 즉 중서성과 문화성의 대신들, 특히 대간들은 보광, 조윤량이 인종의 형이므로 황백, 즉 황제의 큰아버지로 호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재상, 한기와 참지정사, 구양수를 중심으로 한 집정 세력은 보광을 황고, 즉 황제의 부친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를 백관들에게 회부해 논의하도록 하였는데 영종과 재상들의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백관들과 황태우가 보광을 황고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보광을 황고라고 하면 선황인 인종을 황숙, 즉 황제의 숙부라고 불러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 당시의 종법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황태우가 한기 등을 불러 엄히 꾸짖었으며 어사 여회와 범순인이 한기 구양수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구양수도 영종에게 상소를 올려서 보광을 황고라고 부르라는 성지를 내리고 이를 거역하는 자들을 조정해서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영종은 구양수의 권고에 따라서 여해와 범순인을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한기와 구양수는 이제 조태후를 설득했습니다. 조태후는 뜻밖에도 쉽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황제와 재상들의 뜻이 완고한 것을 알고 조태후는 자신의 뜻을 접고 조정의 안정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태후는 영종이 자신의 생부 조윤양을 황고라고 부르고 또 그의 시호 보관의왕을 보관의황으로 높이는 것을 윤허하였습니다. 대관들이 그래도 반대하자 영종은 대관들을 모두 삭탈관직하고 지방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한기와 구양수는 종법의 예보다는 황제의 정통성과 황권의 강화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복의, 즉 보광논의라고 합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호칭 문제로 18개월이나 논쟁을 했다는 것을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는 단순한 호칭이나 예법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금 황제의 정통성 및 권력의 강화와도 관련된 문제였기에 그렇게 집요하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450년 후 명나라 가정제 때도 벌어집니다. 이는 대례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종은 생부를 황고라고 부른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해 1066년 11월에 다시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부를 황제로 추존하지는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영종이 죽고 누가 뒤를 이어 황제가 될까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